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술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 심포지엄을 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술과 도덕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 가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사상가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사상가입니다. 자,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어, 여기에 있는 이 이론들을 아주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말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관련한 예술과 좋음이나 옳음을 다루는 도덕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예술이 도덕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도덕이 예술을 위해 존재하나요? 자, 예술이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 이 입장을 절대적 도덕주의라고 하고 어, 도덕이 예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절대적 신미주의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입니까? 도덕이 주인입니까? 예술이 주인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술의 모든 내용과 형식은 도덕적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가? 아니다. 예술의 모든 내용과 형식은 도덕으로부터 자유롭다. 도덕은 더 이상 예술의 자율성에 개입하지 마라. 예술은 오직 아름다움 그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자, 이렇게 예술과 도덕 사이의 관계는 절대적 도덕주의와 절대적 신미주의로 크게 나누어져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술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도덕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이 쟁점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플라톤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께서 예술은 도덕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데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 그 너머에 이데아라고 하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형상이나 본질이 존재합니다. 즉, 이데아가 감각 세계를 초월한 진정한 현실로서 원본, 프로토타입이라면 이 감각 세계는 그 이데아의 복사본, 카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를 지배하고 그것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즉, 선의 이데아는 모든 세계를 비추는 태양과 같죠. 결국 도덕이 선의 이데아라면 예술은 도덕이라는 선의 이데아를 모방한 복사본에 불과한 셈이죠. 따라서 예술은 도덕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술은 시민들이 선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여할 때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이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술이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 플라톤 선생님은 예술은 도덕을 위해 존재한다. 예술은 도덕에 종속돼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은 도덕의 노예다라고 하는 절대적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자, 이분은 세계를 두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현재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는, 하늘에서 태양이 또 올랐다가 다시 태양이 지는, 이렇게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경험의 세계는 지금 여기 현실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너머에 이데아라고 하는 변치 않는 완전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현실의 세계, 즉 감각으로 경험이 가능한,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현실의 세계는 바로 이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의 복사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데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데아는 바로 선의 이데아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가 가장 최상위의 이데아인데, 바로 이 현실 세계는 선의 이데아 그리고 여러 이데아들의 복사본에 불과하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계는 이데아의 복사본에 불과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 감각 경험 세계의 원본인 이데아를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현상 세계보다 우위에 두고 있고, 이 이데아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 도덕이 이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데아다. 그리고 이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들을 총괄하고 있고, 그 이데아들의 복사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이 세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이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이 예술은 결국은 이데아의 복사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이데아의 복사본에 불과한 현실과 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당연히 이데아보다 그 지위가 낮다. 더군다나 이데아들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에 비하면 이 이데아들의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세계와 그 복사본의 또 다른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술은 그 가치나 지위가 턱없이 낮다, 열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니 결국은 이 현실 세계를 모방한 예술이 이데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이 선의 이데아, 도덕이 이 주인이고, 현상 세계, 감각적 경험 세계,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예술은 이데아의 복사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데아에 비하면, 특히 선의 이데아에 비하면 턱없이 가치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의 아주 독특한 이 사고 패턴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완벽한 형태의 이 원본, 이 세계 너머에 존재하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데아의 이 원본인 프로토타입인 이데아의 카피본,
복사본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으니 결국은 이 이데아보다 그 질이 가치가 낮은 것은 당연하고 특히 이 이데아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 중에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에 비하면 훨씬 그 가치나 지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이 가능한 현실의 세계와 그리고 이런 감각적으로 경험이 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현실 세계의 원본인 이데아계로 이원화하고 있죠. 이런 이원적 사고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이 현실의 세계,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의 세계는 결국은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이 복사본이다. 이제 이런 이원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적 사고 패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현실 세계의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지요. 우리 현실 세계 인간은 마치 동굴 속에서 동굴 안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 이 제수와 같다. 이 제수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 그렇다면 이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제수는 어떻게 세계를 보는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들은 세계를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동굴 밖의 세계가 태양이 비추고 있는 환한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 진정한 세계의 모습, 바로 이데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 진정한 세계의 참모습이라면 이 진정한 세계의 참모습이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면 그 태양에 의해서 비춰진 이 진정한 현실 세계의 그림자가 이 동굴벽에 맺히게 된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이 제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시선의 방향이 동굴의 벽에 맺혀 있는 이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다. 혹은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원래 소리의 메아리밖에 듣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의 참모습이 이 그림자의 모습을 세계의 참모습이라고 보거나 혹은 동굴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이 메아리의 소리를 세계의 참된 소리,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즉 결국은 이 이데아 세계의 복사본, 카피본인 현실 세계를 마치 진정한 세계의 참모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동굴 속에 묶여있는 제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 혹은 메아리를 세계의 참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진정한 세계는 동굴에 비친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동굴 밖의 불변의 세계, 바로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의 참모습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진리이고 참된 지식이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와 관련한 지식을 이분은 에피스테메다. 에피스테메. 이 에피스테메를 우리는 knowledge, 지식 혹은 과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그리고 이 절대불변의 에피스테메를 복사한 감각적 경험의 세계와 관련한 지식을 독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독서다. 보통 이것을 의견, opinion, 의견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등급으로 따지자면 이데아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이 에피스테메, 지식, 사이언스, 날리지, 과학이 훨씬 더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적 경험 세계와 관련한 지식인 의견, 독사보다 훨씬 더 그 위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항상 우리가 이 이데아를 표준, 모델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지식은 이 독사, 오피니언, 카피본에서 벗어나서 원본인 절대 불변의 에피스테메, 지식, 과학, 날리지, 사이언스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바로 예술이라는 것은 이 감각적 경험의 세계,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사라고 하는 의견과 관련된 지식의 영역으로 의견과 관련한 지식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이데아, 특히 선의 이데아보다는 훨씬 더 그 위계가 낮다. 따라서 선의 이데아, 즉 도덕의 세계가 예술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적 경험의 세계와 관련한 지식을 장악하고 지배해야 한다. 이제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 즉 예술이 도덕을 위해 존재한다. 예술은 언제나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 가치로부터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 결국 예술은 이데아보다 열등한 셈이군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하니 플라톤께서 당연하지요. 자, 비극 시인이나 화가는 자, 다 예술가들이죠. 그리고 예술의 영역이고 비극 시인이나 화가는 현실 세계를 모방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 세계는 이데아라는 원형을 모방한 복사본으로서 가상입니다. 바로 그 가상을 모방한 결과물이 예술이죠. 결국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 가상으로서 현실 세계를 모방한 셈이죠. 즉 이데아에 대한 모방을 거듭하여 모방한 가상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앞서 강조드렸듯이 플라톤은 이데아를 가장 위계적으로 높은 영역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데아를. 그런데 이 이데아의 카피본이 바로 우리의 감각 경험의 세계다.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다. 그런데 이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카피, 모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이데아의 카피본인 현실의 세계를 또 한 번 모방한 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것이 바로 아트다. 그러니 이 예술은 뭐냐?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을 모방한 가상의 현실을 또다시 한 번 더 모방한 가상에 대한 모방, 가상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의 복사본을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복사한, 그래서 플라톤은 가상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가상의 모방으로서 예술은 이데아라는 진리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린 침대는 목수가 만든 침대를 모방한 것인데 목수가 만든 침대는 침대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입니다. 결국 화가의 침대 그림은 침대의 이데아에 대한 가상에 불과한 목수의 침대를 또다시 모방한 가상의 모방인 셈이죠. 그래서 침대의 이데아가 있다면 그 침대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바로 현실 세계 목수가 만든 침대이고 그
현실 세계의 목수가 만든 침대를 또다시 한 번 더 모방한 것이 바로 침대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침대 그림은 침대라고 하는 가상이 있는데 침대라고 하는 그 가상을 한 번 더 모방한 가상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결국 이분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 복사본의 현실 세계의 원본인 이데아가 있고 이 이데아는 절대 불변하고 반면에 이데아의 복사본인 현실 세계는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원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적으로 경험만 가능한 세계는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불완전하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 반면에 절대 불변의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 무결한 완전한 흠결이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훨씬 우월한 세계의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에서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연필의 원본이 이데아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는데 현실의 사람은 복사본이고 그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원본이 이데아에 존재한다. 즉 사람의 이데아가 존재한다. 모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경험 가능한 그러한 대상은 그 대상의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 완전 무결한 흠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데아들 중의 이데아가 바로 선의 이데아다라고 해서 이데아를 절대 불변의 완전 무결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의 세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의 이러한 주장 생각을 일정 부분 옹호할 수 있는 예로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자, 이 수학적 진리는 현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이 수학적 진리는 오로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멘탈 리허설, 이 정신적인 상상의 영역에서만 존재하지 현실 세계에서는 이 수학적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 삼각형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이 테두리는 아무리 가늘게 그린다 할지라도 이 테두리는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각형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할지라도 이 면적의 두께만큼 이 라인의 두께만큼 각도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각도가 아무리 삼각형을 잘 그린다라도 삼각형의 이 세 내각은 절대로 180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삼각형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현실의 경험 세계에 그리는 순간 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라인의 두께만큼 그 각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삼각형을 잘 그려도 현실에서는 절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즉 현실의 삼각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멘탈 리허설을 통해서 완전한 즉 내각의 합이 180도인 즉 삼각형을 구성하는 이 라인의 두께가 전혀 없는 삼각형을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한 그 삼각형, 그것은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머릿속에서 멘탈 리허설을 통해서 출현한 삼각형을 이데아의 세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 현실 세계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이 삼각형은 이데아의 복사본인 이데아의 복사본인 그 이데아를 복사한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멘탈 리허설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것을 모델로, 그 완전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현실의 세계를 이루어내고 그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패턴은 상당 부분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계, 현실계를 구분한 이러한 이원적 사고 패턴을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들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수학적 진리 역시 현실 세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멘탈 리허설, 수학의 정신적 상상, 멘탈 리허설을 통한 정신적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또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가 되려면 이 하나와 이 하나는 조금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는 완전히 동일한 두 개를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도 없는 완전히 동일한 두 대상을 결코 현실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라고 하는 이 결과를 현실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어디서만 가능하냐? 머릿속에서 조금의 미세한 차이도 없는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개체가 존재해야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라고 하는 이 수학적 진리가 가능하죠. 그러니 결국 수학적 진리, 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관련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이 이데아에 가까운 지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데아에 가까운 지식. 그러니 지식의 위계로 치더라도 수학적 진리는 이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알과 관련이 있는 에피스템의 지식에 가깝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삼각형이나 인간들 사이의 수학적 거래는 의견, 독사, 오피니언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분은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한,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의 세계와 그리고 복사본이 현상의 세계의 원본인 즉 프로토타입으로서 이데아의 세계로 이원화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 경험,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적 경험의 세계를 모방한 가상의 모방으로서 이데아로부터 한참 떨어진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위계적으로 선의 이데아보다는 훨씬 더 그 위계가 낮다. 그러니 예술은 이데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데아가 예술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 모든 예술 활동은 도덕에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도덕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